어머님, 오늘은 가족끼리만 식사하려고요. 먼저 돌아가 주세요. 한정옥 씨는 올해 71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는 꽤 오래되었지요. 50이 조금 넘었을 무렵 말없이 곁을 떠난 남편은 오래된 동반자라기보다는 한참을 두고도 여전히 그립고 쓸쓸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박종식은 평생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면도를 하고 정옥 씨가 차려준 아침상을 받으며 고생했소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말은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은 것은 정년퇴직을 1년 앞둔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초기라며 희망을 품었지만 병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 2년간 정옥 씨는 남편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밤낮 없이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모두 미뤄두고 오직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국 그녀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 정옥 씨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0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혼자만의 삶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던 아들 윤준호가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고요한 한정식 별실, 잘 닦인 오칠 상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그림처럼 놓여 있었어요. 나는 온화하게 미소를 입가에 머금으면서 맞은편의 예비 며느리 수진이를 향해 몸을 기울였어요. 수저 세트를 수진이 앞에 놓아주려는 친절한 행동을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수진이는 이미 다른 수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치는 듯한 그 모습에 정옥 씨의 손은 공중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멋쩍게 내렸쇼.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구절판이 상의 중앙을 차지하자 시어머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색이 고운 밀전병을 들어 지은의 앞접시에 놓아주려 했죠. 바로 그 순간 지은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어머니가 내민 전병이 아닌 가장 멀리 있는 해파리 냉채에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은 방향을 잃고 공중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모습이 민망해 보였는지 아들인 민준이 얼른 어머니, 제가 먹을게요. 라며 그 전병을 자신의 접시로 가져갔어요. 지은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젓가락질만 계속했죠. 그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수진이는 정옥 씨의 기대 어린 시선을 느끼면서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옥 씨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손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정옥 씨의 따뜻한 손이 닿는 순간 수진이의 손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없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정옥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희들끼리 서로 아끼고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지.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명절이면 여행 가니까 못 온다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정옥 씨는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그래 너희들끼리 행복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 후 1년이 지나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옥 씨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지요.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이 그녀를 당황시켰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태어나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옥 씨의 마음은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와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쁠 수밖에요. 정옥 씨는 마당에 감나무가 서 있던 작은 집을 월세를 놓았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피고 지던 그 마당을 떠나는 날,
그녀는 조용히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빨래를 널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먹던 평범한 일상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옥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비된 것은 근처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엄마, 집이 좁아서요.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월세 걱정은 마세요. 제가 내드릴게요. 기가 막혔지만 아들 윤준호의 말에 정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이 3개나 되는데 왜 자신만 따로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손자 하늘이를 보러 갔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엄마가 아닌 사람이 오면 놀라서 울어요. 며칠 더 기다려주세요. 정옥 씨는 문 밖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들으며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엄마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친정 어머니가 매일 와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정작 손자는 볼 수도 없고 아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습니다. 그 밤 정옥 씨는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드디어 하늘이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가 자신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기가 너무 이뻐서 그 모든 소외감을 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같이 살자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돌봐달라는 거였지요. 아들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었고 서울 변두리 월세방에 따로 지내며 매일 아침 아들 집으로 출근하듯 가서 손자 하늘이를 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기만 돌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살림까지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 봐주시는 김에 빨래도 좀 돌려주세요. 그리고 저녁 준비도 부탁드릴게요. 정옥 씨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늘이의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를 돌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를 돌봐야 했지요. 아기가 울면 바로 달려가야 했고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재우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견뎌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견디면서 키워왔듯이 며느리 살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어머님, 하늘이 기저귀 안 갈아주셨어요? 냄새가 나는데요. 어머님, 이유식이 너무 묽은 것 같아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어머님, 저녁에 생선 비린내가 나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정옥 씨는 매번 그래 하며 며느리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견디면서 키워온 아들이 있으니 며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아들이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집에서 나오는 월세 30만 원과 내연금으로 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 손주는 정이 깊게 들 만큼 할머니와 가까웠고 한정옥 씨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책 읽어주고 감기라도 걸리는 날이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늘이가 독감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랐던 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고 아들은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정옥 씨는 혼자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하늘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정옥 씨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먼저 연락 좀 해주세요. 저희도 알아야 하잖아요. 정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아픈데 연락이 문제라니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엔 서울에서 그녀의 삶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없었지요. 오롯이 손자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고향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어졌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했고 서울 생활에 대해 말하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은 서울 가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정옥 씨는 속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정옥 씨의 생일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미리 연락해서 뭔가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번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생일 전날 밤 정옥 씨는 혹시나 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내일이 엄마 생일인데. 아, 네. 알고 있어요. 내일 퇴근하고 밥 먹으러 가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생일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만 맡기고 바쁘게 출근했습니다. 미역국도 생일 인사도 작은 케이크 하나 없이 조용한 하루가 흘렀습니다. 정옥 씨는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오늘 할머니 생일이야. 생일이 뭐예요? 할머니가 태어난 날이야. 축하해 줄래? 하늘이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옥 씨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일이셨어요? 아, 미안해요. 내일 밥 한 끼 살게요. 정옥 씨는 아들의 무심한 표정을 보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런데 이제 자신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니요. 다음 날이 되어도 외식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바빠서요. 대신 이거라도 하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무력감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5만 원으로 정리될 만큼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 씨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존감도 상실했습니다. 참 불효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희생하며 살고 있는데 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추석 때 정옥 씨가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려놓았는데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화려하게 차리셨네요. 요즘엔 간단하게 하는 게 트렌드인데요. 설날에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와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옥 씨는 손님 대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안사돈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 어머니가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손자 봐주시니까 보람은 있으시겠어요. 그 말에 정옥 씨는 자신이 고용된 도우미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돈어른이라고 부르는데 사위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가족이 아니라 일꾼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5살이 되던 해 정옥 씨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하늘이 어린이집 가는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안 되나요? 제가 휴가 내기가 힘들어서요. 정옥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수술하면 하늘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손자 하늘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씨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손자가 초등학생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입학식 일주일 전부터 정옥 씨는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좋아하는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입학 선물로 새 가방과 문구류를 사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아들 내외는 먼저 학교로 떠났습니다. 정옥 씨는 우리도 함께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차가 좁아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옥 씨는 혼자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고 선물을 준비해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복잡한 버스 안에서 흔들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열리는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손자를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부모들과 조부모들이 모두 함께 와서 아이들을 축하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하늘이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가슴이 찌르르하게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정옥 씨가 아들 가족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강당에 자리가 부족하다며 교직원이 서서 구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며느리의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은 언제 온 것일까요? 왜 자신에게는 말을 안 해주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다가와 조용히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식사 자리가 가족끼리 있어서요. 먼저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옥 씨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가족끼리? 정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와서요. 자리가 부족해서. 정옥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가족이 아니라며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5년간 매일 하늘이를 돌보며 쌓은 정성이 새벽부터 준비한 도시락과 선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가족이 아니야? 뭔 말씀이세요? 오늘 입학식에서 며느리가 가족끼리 식사한다고 나보고 가라고 했어.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도 어려운 입장이었을 거예요. 정옥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입장, 나는 5년간 매일 하늘이를 돌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알아.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 포기하고 오직 너희 가족만 위해서 살았어.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아들은 엄마의 마음보다 체면을 더 걱정했습니다. 정옥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불효자구나. 엄마가 이렇게 상처받는데 며느리 편만 들고. 어머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실수. 정옥 씨는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실수, 5년간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내 생일도 까먹고 내가 아파도 신경 안 쓰고 이제는 입학식에서 쫓아내고. 그런데 아들은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옥 씨는 실망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자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다니요. 다음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기분 나쁘셨죠? 정옥 씨는 드디어 사과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서운했어. 어머님, 사실 저도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불편할 뿐이지 효도에 대한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입장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5년간 하늘이를 돌보면서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 그런데 하늘이 입학식에서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어떤 기분이겠어.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리가 부족해서. 그럼 내 부모님이 나중에 오시면 안 됐어. 왜 나만 먼저 가야 해? 며느리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제 부모님이 오시면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옥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챙겨드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울다가 반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 몇 벌의 옷, 그리고 손때 묻은 가족 사진 몇 장. 시골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내고 그녀의 마음은 아직 떠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그간의 모든 일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온 긴 그림자처럼 마음속엔 무거운 감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 박종식 씨와 함께 아들을 키우던 시절의 사진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젊은 시절 박종식은 말이 적었지만 늘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박준호의 자전거를 조립해주던 모습, 어린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걸어가던 뒷모습, 비 오는 날이면 손수 장화를 닦아 건네주던 손길들. 그 기억 하나하나가 정옥 씨에게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우린 함께였어. 그 아이 하나 보며 살아냈잖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옥 씨는 혼자서도 꿋꿋이 살아냈습니다. 장례 치르고 방 안에 혼자 남겨졌을 때도 눈물 닦고 일어섰습니다. 박준호가 대학교에 진학할 땐 논밭을 다 정리해 등록금을 댔고, 결혼하고 아파트를 구할 땐 마지막 남은 땅까지 팔아 보탰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줬는데, 그 애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그녀는 반지하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 떠있는 달이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헌신이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었단 생각에 마음이 시리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줘버렸나? 그래서 이 아이는 주는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된 건 아닐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손자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만 했지 자신의 꿈이나 취미는 뒷전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학업과 진로만 신경 쓰느라 자신의 인생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늘이도 많이 컸고 나도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방세도 아깝잖니. 아들은 당황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서울을 떠났습니다. 마당 있는 작고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감나무 아래에서 빨래를 널고 근처 복지관에 나가 노래도 배우고 동네 아이들 책도 읽어주며 지내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때때로 외롭기도 했지만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나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을 그리워하면 살았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아무 미련도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제가 출장을 가야 해서요. 하늘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옥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약속이 많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는 다급히 덧붙였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릴 뻔했지만 정옥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안 될 것 같구나. 며칠 후엔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입학식 이후로 연락 없으셔서 혹시 서운하셨어요. 그래도 하늘인 엄마를 많이 좋아해요.
정옥 씨는 웃었습니다. 그랬겠지. 근데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챙기고 싶어서 그래. 하늘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보고 싶. 하지만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날 아프게 할 정도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너무 매정하세요. 윤준호, 엄마도 사람이야. 더 이상 너희들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구나. 그 후로는 명절날 아들 부부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 씨도 기대하지 않으니 명절날에 아들이 연락을 안 해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밤마다 하늘이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자라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은 나를 구질구질하게 만들었지. 정옥 씨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고요한 바람이 정옥 씨의 머리칼을 스치고 감나무 가지 위로 참새들이 지저귀는 풍경 속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는 도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손끝에서 흙이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는 걸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만든 것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손자 이유식 만들던 손으로 이제는 찻잔을 만들고 작은 꽃병을 빚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해. 그런 어느 날 동네 이장이 종중 모임에서 불쑥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논밭이 부동산 개발로 편입되었고 정옥 씨에게 돌아온 보상금이 무려 3억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랍에 조심스레 넣어둔 통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도 않고 준호에게 다 줬겠지. 그 애가 편하게 살았으면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 며칠 후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눈빛은 초조하고 입술은 바짝 타 있었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종중 땅 보상금 그거 혹시 나 좀 줄 수 있어요? 정옥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준호야. 이번에는 안 된다. 왜요? 엄마 나 위해서 늘 다 해줬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정옥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 해줬으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야. 그게 불효야. 내가 계속 그렇게 살게 놔두는 게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였어.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받는 것에 익숙했던 자신을 돌아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정옥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몫이야. 내가 평생 내 인생 없이 산 대가로 받은 보상 같아서 죽으면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한다. 나처럼 살아온 어르신들 많거든. 이제 그분들한테 쓰고 싶어. 아들은 처음엔 격하게 화를 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마을 회관 앞 벤치에 앉아 정옥 씨는 손수 만든 도자기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릅니다. 먼 산에 해가 걸리고 작은 풀꽃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더 이상 손자를 위해 새벽에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의 눈치를 보며 생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배운 그림 수업에서 그녀는 연분홍 철쭉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선생님, 철쭉 꽃말 아세요? 정옥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기쁨이래요. 남편을 사랑했고 아들을 사랑했고 손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진심으로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날이 오면 비로소 아들도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정옥 씨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사랑은 이제 자신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바치며 살아온 한정옥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주고 너무 오랜 시간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사랑도 지속됩니다. 사랑은 끝없이 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정옥 씨는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나 자신이 정옥 씨와 닮아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로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은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소중한 목소리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